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예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역사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러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대한제국 말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나라, 네, 러시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용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러시아는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차르라는 황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것일까? 왜 귀족들만 잘 살고 차르만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반발작용으로 나온 사회주의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보이게 돼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자, 그렇게 되자 이들을 견제하는 차르의 전제 정치가 계속됩니다. 황제가 계속 권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00년 초에 러시아가 1904년, 5년에 걸쳐서 일본과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에서 또 러시아가 져요. 그러면서 이 나라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에서 일본한테서도 지다니 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컸었던 사건이 왼쪽 상단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너무 추우니까 러시아의 이제 차르가 겨울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오거든요. 겨울 공전화 광장에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상과 러시아의 종교의 상징과 황제의 초상을 앞세우고 재헌의회, 법에 따라서 의회를 수집하고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그리고 노동자들의 쟁의, 투쟁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황제한테 바치려고 했어요.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연결하면 바로 이 시위 군중에게 군인들이 총격을 가해서 이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이 평화적인 시위를 황제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들의 불만이 완전히 폭발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면서 입헌, 법에 따른 정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황제는 이에 굴복해서요. 그래 알겠다.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내가 설치하마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의회를 부르지도 않고요. 회의를 진행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황제가 독재하는 전제정치가 계속됐고요. 노동자 농민의 생활도 뭐 그닥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1904년 5년 이후의 당시의 상황인데 그 뒤로도 한 5년 정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러시아가 식민지를 확보하겠다, 강대국으로서의 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겠다 해서 1차 세계대전에 또 참전을 해서 독일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왼쪽에 독일이 있었고요. 동부전선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 있었는데 독일이 러시아의 내부까지 계속 공격해 들어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예상과 달리 연이어 깨지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살이 떨어졌고요. 식량이 제때 배급되지 않아 국민의 생활은 더 궁핍해집니다. 그러자 결국 참지 못한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러시아는 중간에 이 전쟁에서 빠져나옵니다. 안 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1917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주부들이 빵과 평화를 요구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데 나중에는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군인들까지 자신들의 처우를 보상해달라고 하면서 병사들까지 가담하게 되는 대규모 시위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시위가 촉발이 돼서 시작이 돼서요. 노동자와 병사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소비에트라는 하나의 단체, 정당입니다.
황제가 다스린 정치를 무너뜨린 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것이 1917년에 2월 달에 있었던 2월 혁명입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가볼까요? 보면은 네, 소비에트라는 단어 나오죠. 대표자 회의 평일이라는 뜻의 러시아어입니다. 노동자와 병사가 중심이 된 대표 기구로서요. 러시아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끌어냈던 단체가 바로 이 소비에트다. 그래서 1917년에 2월 혁명하면은 바로 이 소비에트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끌었고요. 혁명 후에는 프롤레타리아, 네, 노동자들의 권력 기관을 의미하게 되는 단체가 바로 이 네, 소비에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된 임시정부가 세상을 한꺼번에 완전히 다 바꿀 줄 알았는데 개혁이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쟁도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1차 세계대전 전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여기 연설하고 있는 레닌의 모습인데요. 코스튬이 아주 멋지게 난 네, 정치인입니다. 레닌이 이끄는 단체입니다. 볼셰비키라는 단체가 다시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최초의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인 소비에트 역시 마찬가지 소비에트 또 들어가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게 10월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것이 이 러일 전쟁에서 진 러시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하지 못한 이 러시아의 그 가난 속에서 결국에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소비에트가 들고 일어나서 2월 혁명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좀 더 적극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볼셰비키라는 단체가 다시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까지 설명됐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소비에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러시아의 사회주의 세력 중에서 가장 다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공산당으로 불리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74쪽까지 보셨고요. 자, 그럼 그 뒤에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혁명으로 집권한 레닌은 볼셰비키 당의 하나의 당만 운영합니다. 일당 독재를 선언한 뒤 독일과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 광화조약을 맺고 앞에 1차 세계대전 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연합국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러시아의 안정이 먼저다. 그래서 농민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요. 공장, 은행, 철도 등의 주요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자 돈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러시아의 기득권 세력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발하면서 내전, 전쟁이 또 터집니다.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러시아 군대를 보내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난리통엔 레닌이 승리를 합니다. 레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을 밀어내고 결국에는 러시아를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내전에서는 승리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전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아요.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죠. 경제가 더디게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좀 더 적극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요. 자본주의 요소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원래 모든 걸 다 국가가 소유를 하지만 일부 요소를 자본주의 요소를 허용하는 신경제, 네프라고도 하고요. NEP라고도 합니다. 추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뜻을 함께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주변의 나라들을 흡수해서 이 나라들을 전부 합쳐서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을 합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우리는 소련이라고 하죠. 1922년에 결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소련의 국기가 나오죠. 붉은색은 혁명, 깃발에 있는 낯은 농민, 망치는 노동자, 그 다음에 별은 단결을 의미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 레닌의 뒤를 이은 지도자 스탈린도 역시 마찬가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경제개발 계획을 연속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을 집단화하는 등의 본격적인 공산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업 생산량은 늘어나요. 하지만 이 스탈린도 역시 독재를 위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희생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쪽에는 이와 관련된 도움글이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포스터 보시면 집단 농장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코러스를 살려야 된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소련의 정책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레닌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전쟁 중에 공산주의 정책, 그 다음에 신경제 네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탈린의 경제 정책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레닌은 혁명 직후에 코민테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어 갑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강대국들로부터 저항해서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국가들의 운동을 지지를 해주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나라들이 열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데 바로 이런 러시아혁명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 등의 세계 각지에서 공산당들이 결성이 됩니다. 유럽에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시도했고요. 아시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운동에 전개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역사 가로지르기 러시아 혁명의 영향과 코민텔은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도 일본도, 인도, 차이나도, 중국도, 몽골도, 독일도, 헝가리, 프랑스 각 지역에서 이 레닌의 노선을 따르는 공산당이 결성됐다라는 사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코민테른에서 국제 레닌 학교를 세워서 공산주의자를 교육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박헌영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찌민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다음 가나에 들어갈 말을 예시와 같이 짝지어 맞추어 여러 가지 경우로 답하시오. 가와나의 대립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얘기하는 거네요. 자, 얘가 3B 정책과 3C 정책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이 있었을 거요. 그 다음에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보스니아를 놓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가 으르렁거리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2번 제1차 세계대전 특징은 다음 단어들 모두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시오. 제1차 세계대전은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유는 신무기의 등장과 장기전 그리고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이었다. 특히 참호전을 진행하게 되면서 장기전을 피할 수 없었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웠던 이제 전시가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전쟁의 정리,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 회의를 위해서 모였던 것이 다시 또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루이 14세 때 세워졌던 프랑스의 자존심이었던 베르사유 궁전. 그러다가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비렐름 황제가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서 프랑스의 인에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었던 장소인데 그 뒤 1차 세계대전에 진 독일이 1919년 바로 이곳에서 다시 또 연합국 앞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회의라고 해서요,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고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회의를 이끌어요. 14개조가 원칙으로 채택이 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윌슨의 14개조의 가장 내용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게 우리 1919년 3.1 만세운동 했을 때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 패전국의 식민지의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을 그 국가,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패전국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었다. 그중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이 조약을 바탕으로 유럽의 질서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은 알자스 로렌 지방 등의 국내 땅의 일부와 모든 해외 식민지를 다 뺏겨요. 또한 공군과 잠수함 등 군비가 제한당하게 되고요.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에 돈도 지불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독일이 그래 복수할 거야 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거든요. 너무 이 가혹한 그런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베르사유 체제 유럽에 대한 지도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 식민지에서 바로 이 해방되었다, 독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1914년부터 18년 사이 피 튀기는 전쟁을 겪은 전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고자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제안과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국제연맹이 먼저 만들어져요. 국제연맹은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침략에 대한 방지, 군사 비용을 줄이는 것 등을 주요 임무라는 거의 처음이었죠.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국제기구, 대규모 국제기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회의도 했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군사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회의를 열어서 노력을 했었고, 또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프랑스가 국제분쟁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부전, 전쟁을 안 입을 자에 안 하겠다는 조약을 맺자 여러 나라가 격하게 이제 환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계속 평화가 유지됩니다. 18년의 전쟁이 끝나서 2차 세계대전 39년이니까 예, 한동안 한 20년 가까이는 전쟁을 다시 평화 시기가 다시 유지됐었다. 하지만 이 국제연맹에서는요, 전쟁을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소련 등이 초기에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수단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그런 국제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변화인데요. 먼저 전쟁에서 졌죠.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요, 황제가 다스리던 정치, 재정이 무너지고요, 공화정이 만들어집니다. 동유럽의 신생국들은 대부분 민주적인 헌법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황제 재정이 무너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을 해서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민주헌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유럽 각국, 미국에서는요, 전쟁 중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서 무기도 만들고 아니면 군수 물품을 생산하는데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영향이 커져요. 그래서 참정권,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서 여러 나라에서 남녀 평등의 보통선거가 실시된 오른쪽에 시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많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의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중국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완전한 식민 지배로 들어가 있었고요. 중국도 계속 먹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시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우리의 유관순 열사 더불어서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일제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던 게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았던 상황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승전국,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벌여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5월 4일 날 중국에서도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베이징의天安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요. 조선도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우리도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의 국권을 찾고 안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들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오사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에서 간디를 중심으로 비폭력, 비협조 운동을 하게 되고요. 영국에 대한 거센 저항, 반영 운동이 전개가 되고 서아시아에서도 민족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성운동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일본이 중국에 대한 그러한 지배 권리를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로부터 넘겨받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21개 조를 철폐해라. 일본 등이 외세를 배척하자. 친일 관료를 처벌하고 군대를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군부를 없애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군벌 정부가 이에 굴복해서 일본에 친한 관료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왜 중국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아닌 독일이 가졌던 중국에 대한 권리를 왜 중국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본인에게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거세게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오사운동은 중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삼민주의를 주장했던 순원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요. 광동 지역에 국민당 정부를 세우고요. 베이징에 있었던 군대를 이용해서 세력을 장악하려던 군인 정부와 대립을 합니다. 한편 상하이 지역에서는요. 이제 러시아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중국 공산당도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 순원이 생각을 한 거죠.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니까 공산당과 손을 잡고 군인들을 몰아내자라고 해서 공산당과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고 이 두 개의 단체의 군대를 국민혁명군이라고 해서 키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순원은 사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장제스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해서요. 국민혁명을 이끌고 결국 베이징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으로 이제 세력을 진출을 하면서 계속 군인들이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공산당과 찢어지게 되고 장제스 혼자 이제 난징의 새로운 국민당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징의 군인들이 밀어내고 장제스가 중심이 돼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자신들과 끝까지 손을 잡지 않은 공산당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자 이에 왼쪽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오쩌둥이 그때 공산당을 이끌었는데 쫓기게 됩니다. 쫓기다가 예난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공산당을 간신히 유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사실 보셨고요. 자, 아래쪽에서는 인도인데요. 인도도 1차 세계대전만 도와준다면 전쟁 끝나면 독립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영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도와주는데 영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입을 싹 닫는 거죠. 오히려 인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에 간디는 앞에서 보셨죠. 처음에는 친영 단체였다가 나중에는 반영 단체로 돌아선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완전자치, 인도인들의 스스로의 통치를 요구하면서 영국 상품 불매와 납세를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비폭력, 불복종의 반영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간디와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네루는 완전한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 반영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인도인들은 각 주별로 자치권을 얻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다. 자, 왼쪽 아래쪽에 역사적인 인물 이야기, 간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었던 간디. 우리 충분히 인도 사람들 목화에서 실 뽑아가지고 옷 만들 수 있다. 영국산 면직물을 사 입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스스로 통치하게 하자라는 게 스와 라지였고요.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게 스와 대시였거든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직접 간디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부연 설명 있으니까 네, 함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자, 베트남 얘긴데요.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을 중심으로 해서요.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조직돼서 민족운동을 이끌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른쪽에 나있죠. 스카르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형성해서 식민지배를 했었던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유일한 독립국이었던 태국, 타이, 시암이라고도 불렸었죠. 시암이 이때 이제 국호를 타이로 바꿨다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다시 또 오스만 제국에 지배했었던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결국에는 삼국 동맹 쪽에 섰다가 수많은 영토를 잃고 그리스의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오스만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이 그리스군을 밀어낸 뒤 술탄 황제를 폐지하고 튀르크인의 중심인 터키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 문자를 사용했고 여성의 참정권 등을 인정하는 등의 근대국가의 기초를 확립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아랍인들은 독립을 약속받고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전후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들 나라의 독립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민족운동을 전개해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자주권을 회복해서 이란으로 나라 이름을 고치죠. 그리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갈등인데요. 팔레스타인 여기 보시죠. 그리고 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이 당시에 이제 완전히 독립을 되지 못하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간접 통치를 받게 되는 두 나라도 있었다라는 사실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탐구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활동을 보시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생각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915년, 16년, 17년 아주 짧은 간격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나라들끼리 간의 한 약속을 보면 아랍인에게는 전후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비밀 협정에서는 이 땅은 네 거, 이 땅은 내 거, 팔레스타인은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과제 1번 제1차 세계대전 중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외교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랍인과 유대인의 협력을 얻어내고자 독립을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비밀협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자기네들끼리 이권을 나눠 가지기로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차 세계대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역시 마찬가지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전개됐고요. 이집트에서는 와프트당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계속 이뤄진 끝에 영국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1922년에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수에즈운하에 대한 관리권은 뺏기게 돼요. 영국 군대가 이집트에 계속 있게 됩니다. 한편 모로코, 알제리는 프랑스를 상대로, 리비아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민족운동을 펼쳤지만 독립에는 실패합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과 카리브해 지역에 살았던 아프리카 출신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범아프리카 대회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인들의 단결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이 참여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의 평등과 자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커지게 되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범아프리카주의가 널리 펼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네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제1차 세계대전에 매듭짓고자 승전국가 독일은 이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2번 제1차 세계대전은 국제평화를 수립하고자 승전국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이 창설되고요. 지금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 모델입니다. 국제연맹. 독일의 땡땡땡은 뭐 이렇게 길죠? 선진적인 민주헌법을 제정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제정이 무너지고 세워졌던 공화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에 들어갈 중국의 근대화 운동. 3.1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중국에서 일어난. 네, 그 다음에 21개 이권 승인을 거부하면서, 그쵸? 그 결과 여러 가지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우사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간디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그 다음에 호찌민은 베트남, 인도차이나 공산당, 그 다음에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에서 시기별, 국가별 주도한 인물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4번 제1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이 반제국주의 운동의 성향을 띠게 된 까닭은 뭘까요?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제국주의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그러면 182쪽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또 있었냐면, 그 뒤엔 정말, 미국의 질주였어요. 독주였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를 얘기를 한다면, 포드 자동차에서 대량 생산, 그러니까 차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누구나 쉽게 조금만 돈을 내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낸 자동차 회사가 포드예요. 그래서 포디즘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물질의 풍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요. 뭐 어느 정도의 가전제품이 다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에 없던 호응을 누리며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집마다 차를 한 대, 두 대, 뭐 더 살까요? 냉장고 한 대, 두 대 뭐 더 살까요? 이게 있다고 해서 계속 소비되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보다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줄이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과열된 버블 경제, 거품 경제, 기업은 덩치만 크고 내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29년 10월 과열된 뉴욕의 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과 은행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문을 닫게 돼요. 이때를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그런 부르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 침체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중심이었던 미국에서 이 발생한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전 세계를 휘청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뒤에 광고판에는 세계 최고의 생활 수준 미국이 시기 최고라고 쓰인 광고판 앞에서 실직자들이 지금 정부에서 나눠주는 빵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네, 그러한 풍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이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한다. 교과서에서도 단어가 나오네요.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공황이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를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요, 그 전까지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는 안 되겠다. 적절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경제 국가를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가 움직여서 엄청나게 큰 사업들을 막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을 회사들을 일을 시켜서 경제를 돌리는 그런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업과 공업의 생산을 조절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를 줄여나갔는데요. 이때 했었던 사업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커다란 강이에요. 정말 큰 강이에요. 뭐 한강 그 이상 더 큰 강인데 이 강 주변에 20개의 넘는 댐을 동시에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엄청난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관련된 건설업, 노동자 함께 이제 다시 또 일자리를 찾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발판이 됐었죠. 그 외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전처럼 뉴딜 정책은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겨두던 정전과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은 이제 조금씩 대공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이 이런 엄청난 큰 타격을 입고 이걸 어렵게 극복해내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본국과 묶어서 블럭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팀 안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자기네 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물건은 세금을 비싸게 매기는 뭐 이런 정책. 그래서 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배타적인 경제구역을 만들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이겨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식민지가 많지 않은 나라들이 문제였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이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이걸 이겨낼 방법을 뭘로 찾았냐면 우리가 가진 걸로는 안 돼? 그래 좋아 그럼 뺐지 뭐 라는 생각을 해서 또 주변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좀 달라요. 독일은 나치즘, 이탈리아는 파시즘,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묶어서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아래쪽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베르사유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체제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주의에 연계된 노동운동이 활발해진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들은 사정이 나아져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했었던 나라들인 거죠.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파시스트라는 단체를 이끌고 로마를 진군해서 정권을 무력으로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다 필요 없어. 우리 민족이 먼저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독일에서도 대공황 직후에 나치당을 이끌었던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요. 일본은 전쟁 후에 불경기와 민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바로 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뺏기 시작을 합니다. 만주사변을 시작하면서
그 뒤 군인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결국에는 군인과 국가가 최고인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체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묶어서 우리는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시즘 체제는요, 바로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노선을 내걸면서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의 지배를,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왼쪽에 무솔리니, 오른쪽에 히틀러의 모습, 두 대표적인 파시즘주의의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과 경제 불황으로 공산주의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본가 및 중산층들의 지지를 얻어서 하나의 당, 독재 체제를 수립했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파시즘 체제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최우선이고 반민주, 반사회주의, 반공래성, 무솔리니의 군국주의 정치운동을 의미했지만 점차 이제 나치즘이나 군국주의 내용까지 다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일당 독재를 수립해서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고요.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특히 나치즘 굉장히 유명하죠. 인종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 학살 정책에서 추진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사망시켰습니다. 파시즘은 교육과 언론, 특히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 체제를 정당화하려 했었고요. 일본은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합니다. 자, 과제 1번. 파시즘 체제를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보자.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글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과제 2번. 파시즘 체제가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어떠한 수단을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요? 위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식민지가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대공황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서 대외 침략을 하려고 했었죠.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쓴다면 대침략,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그냥 이익만 최고로 치려고 했었죠. 국가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 언론을 물론 장악하고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었다. 네. 그 다음에 나치즘 같은 인종주의까지 얘기를 하네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과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